여러분, 만약 남편의 대학 후배 아이 100일 잔치에서 남편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 바람엔 아직 여름의 열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남편 이민준을 따라 수라온 한정식 집에 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은 이미 시끌벅적한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의 대학 후배 박서아 씨의 아기 100일 잔치였습니다. 후배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둘이 대학 시절부터 유난히 가깝게 지냈다는 걸요. 예전에 민준 씨는 그녀가 참 순하고 착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방안을 가득 채운 축하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룸 한가운데에는 박서아 씨가 화사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포대기에 꽁꽁 쌓인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이민주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죠. 서아야, 고생 많았네. 아기 정말 똘똘해 보인다. 박서아 씨는 우리를 보고는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형수님, 드디어 오셨네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방금 막 재웠는데 또 깰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아기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작은 얼굴은 불그스름했죠. 속눈썹이 참 길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작게 칭얼거리며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리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살짝 위로 올라간 눈꼬리가 이민준과 그야말로 판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친척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기 참 잘생겼네. 눈이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페이꼬 박서아 씨는 아기를 감싼 다묘를 꽉 붙잡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더 많이 닮지 않았을까요? 아직 아기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의 콧날을 한 번 더 쳐다봤을 뿐이죠. 저 오뚝한 콧날의 곡선은 이민준이 아니면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요? 그때 마침 이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재촉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죠.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좀 더 크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서아야, 몸조리 잘했나 보네. 얼굴색이 아주 좋아.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박서아 씨와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얼마 전 이민준이 그녀의 100일 잔치를 챙겨줘야 한다며 선뜻 몇백만 원을 내놓았을 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준은 그래도 내가 아끼던 후배인데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말했고 저는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 최근 들어 부쩍 늦게 귀가하고 통화할 때마다 저를 피하던 이민준의 행동들이 떠오르며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주스를 한 모금 마시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며 말했죠. 네,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서아 씨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기 돌보면서 틈틈이 쉬어야 해요. 박서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죠. 형수님, 선배님, 어서 앉으세요.
곧 음식 나올 거예요. 아, 민준 선배. 저쪽에 있는 동기들 좀 챙겨줄 수 있어요? 이민준은 알겠다며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옆의자에 앉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아기에게로 향했죠. 그때 아기가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박서아 씨는 아기를 달래며 작은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착하지.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아기가 입을 벌리고 울음을 터뜨릴 때 드러난 작은 잇몸의 모양이 이민준의 어릴 적 사진 속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요. 예전에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이민준의 아기 때 사진.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며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는 19, 아니 10이면 10. 이민준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소란을 피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을 벌이면 창피한 건 이민준뿐만이 아니니까요. 저 역시 그런 꼴은 사양입니다. 저는 그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몰래 아기의 옆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저장한 뒤 저는 다시 고개를 들어 옆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차분히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이민준은 동기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박서아 씨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아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죠. 그 눈빛에 담긴 다정함은 최근 저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민준. 박서아, 어디 한번 끝까지 연극해봐. 그 연극. 내가 끝내줄 테니. 따뜻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접시를 들고 분주하게 오갔고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방 안에 퍼졌지만 저는 아무런 입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은 여전히 박서아 씨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향해 있었죠. 방금 본 닮은 눈매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했어요. 눈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박서아 씨는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힘에 부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팔을 주무르며 옆에 있는 친구에게 투덜거렸죠. 얘가 보기보다 꽤 무거워. 오래 안고 있으니 팔이 너무 아프네. 아까 기저귀 갈 때도 힘이 없어서 혼났어.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워낙 튼튼한 아들을 낳아서 그렇지. 저기 유모차에 잠깐 눕혀두지 그래? 박서아 씨가 막 몸을 일으키려 할 때 저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적당한 걱정을 담고서 말했죠. 서아 씨, 내가 좀 안아줄게요. 그러다 팔목 나가겠어요. 이제 막 산후조리 끝났는데 무리하면 안 돼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못해 아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형수님, 얘가 방금 젖을 먹어서 토할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걱정 말아요. 저도 예전에 언니의 돌봐준 경험 많아요. 저는 아이를 받아들고 허리를 받친 채 일부러 아이를 감싸고 있던 속사계를 살짝 아래로 내렸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왼쪽 쇄골 아래에 작은 파탈만한 붉은 점이 있다는 것을요. 속사계를 아이의 어깨 아래까지 내렸을 때 제 눈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이의 왼쪽 쇄골 아래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민준의 것과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크기, 모양, 위치까지.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았죠. 제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희미했던 의심은 순식간에 명백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는 이민준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에 조금의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점을 부드럽게 만지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박서아 씨에게 물었죠. 어머, 서아 씨, 아기 쇄골에 점이 있네. 우리 남편 이민준 씨 점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 신기하네.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박서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제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죠. 아, 그런가요? 저는 미처 몰랐네요. 그냥 우연이겠죠. 점이야 뭐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민주는 이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젓가락을 쨍 소리가 나게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죠. 그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세상에 비슷한 점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괜한 상상하지 마. 저는 이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피하기 바빴죠. 이 반응, 사실상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냉소하며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박서아 씨의 품에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아기가 졸린 것 같네. 어서 유모차에 눕혀줘요. 계속 안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박서아 씨는 황급히 아이를 받아들고는 마치 도망치듯 옆에 있는 유모차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굳이 담요를 끌어올려 아이의 어깨와 쇄골 부분을 꼼꼼하게 덮었죠. 마치 제가 그 점을 다시 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민준에게 술을 권했고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술잔을 들었지만 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을 터뜨리면 저만 우스워질 뿐이죠. 저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오빠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금방 와. 이민준은 다른 사람과 잔을 부딪히느라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그는 제가 정말 화장실에 가는 줄로만 알았겠죠. 제가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바로 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가에 기대어 잠시 밤바람을 쐬었죠. 서늘한 바람이 제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아직 얼굴을 붉힐 때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민준이 이 거짓말을 어떻게 둘러댈지 끝까지 지켜봐야 했죠.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역시나 이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빈 술잔을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여기서 바람 쐬고 있어? 아는 사람도 많은데 감기 걸리겠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바람 좀 쐬려고. 그는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할 말을 찾는 듯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죠. 아까 룸에서 그 점 얘기 너무 대놓고 한 거 아니야? 서하게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든데 괜히 오해받으면 어떡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고
박서아 씨가 곤란해질까봐 걱정하는 거였군요. 저는 일부러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난 그냥 신기해서 한 말인데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이민주는 시선을 피하며 제 어깨를 감싸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허공에 멈춘 그의 손이 무한해졌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을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나랑 서아는 그냥 평범한 선후배 사이야. 당신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평범한 선후배 사이라고? 저는 그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평범한 선후배가 몇백만 원씩이나 써가면서 100일 잔치를 챙겨줘? 평범한 선후배가 전화 한 통에 그렇게 불이 나게 달려나가? 이민준, 당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는 제 추궁에 말문이 막힌 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할 뿐이었죠.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복도에 사람 지나다닌단 말이야.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여기서 창피하게 왜 이래? 창피해.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쇼핑백을 든 박서아 씨가 걸어오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 둘을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다들 두 분 찾고 계세요. 이민주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형수님이랑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박서아 씨는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재빨리 저와 이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우리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눈치챈 그녀는 서둘러 이민준의 말을 거들었죠. 형수님, 아까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그 점 때문에 혹시 오해하셨을까 봐요. 정말 그냥 우연이에요. 저희 아기점은 어제 저희 엄마가 처음 발견하신 거라니까요. 선배님 점이랑 닮은 건 정말 우연의 일치예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쇼핑백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지피는 꼴이었죠. 저는 그녀의 거짓말을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아, 그래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박서아 씨는 제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이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배님, 아내 최 대리님이랑 동기들이 선배님이랑 술 한잔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들어가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돌아보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라고 말하는 듯했죠. 저는 그를 무시하고 두 사람의 뒤를 따라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저는 이민준과 박서아 씨 둘 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민준은 술을 몇 잔 마셨지만 아까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고 자꾸만 제 눈치를 살폈죠. 박서아 씨는 유모차 옆에 붙어 앉아 마치 제가 다가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증거는 거의 다 모였습니다.
이제 오빠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이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 은밀한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잠시 후 룸에 있던 누군가가 아기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들 유모차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이민준과 박서아 씨도 그쪽으로 갔죠. 모두의 관심이 아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틈을 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시 다녀올게요. 먼저들 찍으세요. 아무도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어서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룸을 나와 이번에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로 향했죠. 그곳은 아무도 없었고 통화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살짝 열자 불 꺼진 계단으로 복도에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기에 딱 좋은 어둠이었죠.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화면을 넘겨 오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수혁, 제 친오빠이자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오빠는 지금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며 인맥도 넓고 일 처리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죠.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남편 후배 100일 잔치 간 거 아니었어?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100일 잔치 현장인데 일이 좀 생겼어. 이민준, 그 후배 박서아랑 애가 있었어. 오늘 100일인 이야기가 바로 둘의 아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추궁이나 분노는 없었죠. 오빠는 그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해? 잘못 본 거 아니고? 틀림없어. 저는 바닥의 그림자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기 눈매가 이민준이랑 판박이야. 심지어 쇄골 아래에 있는 붉은 점까지 똑같아. 위치도 모양도. 아까 이민준한테 떠보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박서아라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둘 다 숨기질 못해. 또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오빠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군더더기도 없었죠. 오직 든든한 약속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다. 너 거기서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어. 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 자식 어떻게 해줄까?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억울함과 분노가 오빠의 이 한마디에 든든한 버팀목을 얻은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빠, 시작해줘. 그 사람 자기 회사를 목숨처럼 여기고 돈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부터 무너뜨려줘. 나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좋아. 오빠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한마디였죠. 걱정하지 마. 2시간 안에 결과 보게 될 거야. 너무 오래 밖에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들어가.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전화할게. 응, 고마워 오빠. 제 목소리가 조금 풀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민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그때 가서 이 빚을 천천히 갚아줄 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비상구 문틈으로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얼굴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문을 열고 룸으로 향했죠. 룸 입구에 다다르자 이민준이 문 앞에 서서 저를 찾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오자 황급히 다가왔죠. 그의 목소리에는 떠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한참 찾았잖아.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복도에서 오빠랑 잠깐 통화했어. 집안일 때문에. 이민주는 제가 정말 오빠와 집안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했는지 눈에 띄게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아, 단체 사진은 다 찍었어. 이제 막 식사 시작하려던 참이야. 어서 들어가자.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나왔어. 저는 그를 따라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아 씨가 마침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제게서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자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여 유모차 속 아이의 담요를 덮어주는 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제가 방금 비상구에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 통화로 인해 이민준의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어딘가 느끼하게 달았습니다. 마치 이민준이 그동안 제게 보여줬던 거짓된 다정함처럼요. 지금 생각하니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기를 씹으며 오빠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이 절망에 빠질 그 순간을 조용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음식을 씹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해서 이민준에게 향해 있었죠. 그는 옆에 앉은 동기들과 잔을 부딪히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착한 후배를 챙기는 멋진 선배라는 자신의 모습에 한껏 도취해 있겠죠. 자신의 세계가 곧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오빠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단 7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완료, 시작이다. 저는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알았어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계속했죠. 사실 오빠는 저와의 통화를 끊자마자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임원회의 중이던 오빠는 전화를 끊고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한 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차에 올라탄 오빠는 가장 먼저 주거래 은행의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죠. 장 부장, 사람 하나만 좀 조회해줘. 이민준. 그 사람 명의의 모든 개인 계좌랑 민준건설법인 계좌. 지금 당장 동결시켜. 사유는 적당히 알아서 만들고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그 사람 명의의 모든 개인계 책임질게. 전화를 받은 장 부장은 오빠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이였기에 오빠가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대답했죠. 네, 김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10분 안에 처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은행 전화를 끊은 오빠는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민준의 회사와 3년째 거래 중인 대한건설의 이 사장이었죠. 오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민중건설과의 건설, 자재 공급 계약, 지금 당장 파기하십시오. 위약금은 저희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자재는 저희 자회사 통해서 이민준이보다 5%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리죠. 이 사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민준과 꽤 오랫동안 거래해온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심지어 더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공급해주겠다고 하자 그는 즉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김 대표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더 망설이겠습니까?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서 계약 해지 통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에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채 30분도 되지 않아 장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민준 개인명의 계좌 3개와 법인 계좌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은행에 와서 조회하면 계좌 이상으로 인한 사용 정지라고만 뜰 겁니다. 오빠는 하고 짧게 대답한 뒤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혹시 이민준이 숨겨놓은 다른 계좌나 다른 회사와의 계약이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봐. 그놈이랑 관련된 건 모조리 다 끊어버려. 한편 100일 잔치가 한창인 룸 안에서는 이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이 건 전화였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룸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야? 오늘 나 중요한 일 있다고 했잖아. 회사 일은 내일 얘기해. 전화기 너머의 직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법인 계좌가 동결됐어요. 방금 은행에 갔는데 계좌가 이상하다면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에서 방금 계약 해지 통보서가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랑 거래 안 한다고. 이민준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는 직원이 무언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죠. 너 정신 나갔어? 계좌가 왜 동결돼? 은행 시스템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대한건설은 또 뭐야? 계약 기간 아직 남았는데 무슨 해지야? 다시 한번 똑바로 확인해보고 전화해. 직원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계좌 이상이라고만 하고 대한건설에서 온 계약 해지 통보서는 지금 제 메일함에 와 있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민준은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제목의 메일이 와 있었죠. 내용인즉슨 귀사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리스크가 발견되어 상호 간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은행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직원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는 현재 이상 상태로 사용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서 어찌된 영문인지 생각했습니다. 멀쩡하던 계좌가 왜 갑자기 동결되고 대한건설은 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단 말인가? 혹시 경쟁사가 뒤에서 장난이라도 친 걸까? 그때 박서아 씨가 룸에서 나왔습니다. 이민준의 굳은 표정을 본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물었죠.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이민준은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니야, 회사의 별일 아닌 문제로 직원이 호들갑 떤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마저 식사하자. 분위기 깨면 안 되잖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박서아 씨를 이끌고 룸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룸 안에서 이민준의 그 모든 표정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의 짜증, 전화를 끊은 후의 당혹감, 그리고 박서아 씨 앞에서 애써 태연한 척하는 모습까지 그 무엇 하나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이민주는 이미 양복을 차려입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붉은 핏줄이 서려 있는 것이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일어났어? 나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은 같이 못 먹겠네. 배달시켜 먹어. 저는 하고 짧게 대답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멋진 쇼를 감상할 일만 남아 있었죠. 그는 제가 추궁하지 않자 안심한 듯 서둘러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 한 잔 마시지 않은 채였죠. 이민준이 회사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건물 입구에서 직원 몇몇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죠.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출근 안 하고. 나이든 직원 한 명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경리부에서 연락 왔는데 회사 계좌가 동결돼서 어제 거래처에 보내야 할 대금을 못 보냈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는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더 이상 자재 공급을 안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민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죠. 알았어. 내가 사무실 가서 처리할 테니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 봐. 그는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는 이미 서류 뭉치를 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아침에 받은 계약 해지 통보서들입니다. 대한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 세 곳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유는 모두 우리 회사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주는 서류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들 우리랑 잘만 거래해 왔는데 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그 회사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를 않거나 위에서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다시 전화해봤지만 여전히 계좌 이상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언제 동결이 풀릴지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직원의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그저 작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는 직접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법인 계좌번호를 말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죠. 고객님의 계좌는 현재 이상 상태로 사용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동결 해제 시점은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상 상태라니 무슨 이상 상태요? 이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회사 계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어제까지도 정상적으로 거래했는데 왜 오늘 갑자기 이상 상태가 된 겁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객센터 직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쪽에서는 계좌 이상으로만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유는 계좌를 개설하신 지점에 방문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주는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챙겨 은행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경리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한 거래처에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5천만 원 계약금. 다음 주까지 자재 공급이 안 되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이민주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일단 기다려달라고 해. 지금 계좌 문제 해결 중이니까 자재 공급은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막무가내입니다. 경리부 직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우리 회사 계좌가 동결됐다는 소문이 다 퍼졌나 봅니다. 우리가 돈 떼먹고 도망갈까봐 걱정된다고 오늘까지 확실한 답변을 안 주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민주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문틀을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죠. 알았어. 일단 돌아가 있어. 내가 은행 가서 상황 알아보고 연락 줄게. 그는 차를 몰아 은행으로 달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위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 사항이라 저도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동결이 풀릴지도 알 수가 없고요. 위의 지시라고요? 대체 누가? 이민준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손을 쓴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주는 은행을 나와 길가에 서서 오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죠. 대체 누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는단 말인가. 그는 사업을 하며 경쟁자가 없진 않았지만 이런 원한을 살 만한 짓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장 사장인가? 지난번 프로젝트 입찰에서 그를 이겼었는데 그때 복수하는 건가?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장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사장은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는 싸늘했죠. 이 사장, 무슨 일인가? 장 사장님, 혹시 은행에 손을 써서 제 회사 계좌를 막으셨습니까? 그리고 거래처들한테 저랑 계약 해지하라고 하신 것도 장 사장님이십니까? 이민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장 사장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장, 사람 잘못 짚었네.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나? 자네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자네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민주는 핸드폰을 쥔 채 길가에 서서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계좌는 동결되고 거래처는 떠나가고 고객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대로 며칠만 더 지나면 회사는 정말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김수혁 어제 백일잔치에서 아내가 오빠와 통화했었다. 만약 김수혁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그의 성격상 자신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수혁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한들 고작 이런 일로 자신을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가능성을 애써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집 소파에 앉아 오빠가 보내준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놈 은행 갔다가 허탕치고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단다. 꽤나 초조한가 보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고생이 많네. 안두튼 이민주는 길가에서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우고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장 사장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최 사장이 생각났죠. 예전에 정부 발주 공사 입찰에서 그를 꺾고 자신이 계약을 따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 사장은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았었죠. 으름장을 놓았었. 그는 서둘러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죠. 최 사장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사장,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쁜데. 이민주는 자세를 낮추고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회사에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요. 계좌가 동결되고 거래처도 다 끊겼는데 혹시 이게 누구 소행인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최 사장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장, 나를 무당으로 아나? 자네 회사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자네 평소에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물어봐? 내가 보기엔 자네가 최근에 누굴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사람 찾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민주는 핸드폰을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최 사장도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한건설의 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간 함께 일하며 술도 여러 번 마셨던 사이였기에 그라면 무언가 실마리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는 수십 번 울리다가 그냥 끊어졌고 다시 걸자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대한건설로 찾아갔지만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이 사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만나주지 않았죠. 그는 경비원에게 쫓겨나다시피 회사 밖으로 나와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형, 동생 하던 친구들은 그가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기 바빴죠. 이민주는 차 안에서 핸드폰 주소록을 멍하니 바라보며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인간관계가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집 소파에 앉아 과도를 들고 사과를 깎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점심때 집에 들어오나 해서 밥 시키려고. 밥은 무슨 놈의 밥.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 당신은 태평해서 좋겠네. 이민주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더니 이내 무언가 떠오른 듯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오빠가 한 짓이지? 김수혁. 그 자식이 어제 백일잔치 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 맞지? 저는 속으로 냉소하며 겉으로는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오빠가 왜 그런 짓을 해? 어제는 그냥 집안일 때문에 잠깐 통화한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 회사 일이 우리 오빠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자식이 아니면 대체 누구란 말이야? 이민주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장 사장도 최 사장도 아니라고 했어. 그놈 말고 누가 이렇게까지 나를 망가뜨릴 수 있겠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난 모르겠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괜히 우리 오빠 탓하지 말고
나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잘 깎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 달콤하더군요. 이민준이 절망에 빠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후련해졌습니다. 한편 전화를 끄는 이민준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혁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맞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목적지 없이 차를 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할 뿐이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망하면 박서아와 아이는 대체 어떻게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저는 집에서 오빠가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여기저기서 문전박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예전에 추가해뒀던 박서아 씨의 메시지였죠. 형수님, 혹시 민준 선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화를 안 받아서요. 저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답장하기도 전에 그녀에게서 다급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재생하자 울음 섞인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형수님, 혹시 민준 선배 보시면 저한테 꼭 좀 전화해달라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큰일 났어요. 저는 그녀를 무시하며 아침에 오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민준이 박서아 씨에게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몰래 보내줬다는 이야기였죠. 그 돈은 이민준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지금 그 계좌는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3천만 원 역시 꼼짝없이 묶여 있을 게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박서아 씨에게는 이미 큰일이 닥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산후도우미를 구하기 위해 핸드폰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녀는 이민준이 보내준 3천만 원이 있으니 당분간은 걱정 없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계좌 잔액 0원이라는 충격적인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해당 자금의 이체 계좌에 이상이 발생하여 현재 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민준의 계좌가 동결되어 돈을 쓸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패닉에 빠져 이민준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받지 않았죠. 그녀에게 3천만 원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직업도 수입도 없는 그녀에게 그 돈은 생명줄과도 같았죠.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화점에 아기 옷을 사러 가자는 전화였죠.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나야, 나 어떡해. 이민준이 준 3천만 원이 묶였어.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봐. 나 이제 산후도우미는커녕 분유 살 돈도 없단 말이야. 친구는 잠시 놀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혹시 이민준 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어제 우리 남편한테 들었는데 민준건설이 곧 망할지도 모른대. 계좌도 동결되고 거래처도 다 끊겼다고 하던데 회사가 망해 박서아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민준을 찾을 수 없다면 그의 아내라도 만나서 따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민준이 정말 망했다면 혼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편 저는 박서아 씨에게서 온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프로필을 알림 끄기로 설정해 버렸죠. 나를 찾아오겠다고? 당신과 이민준이 그 더러운 짓을 저지를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나 보지. 기다려,
당신들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준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잔뜩 화가 난 채로 돌아와 제게 화풀이 하려는 속셈이 뻔했으니까요. 그는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빗돌게 풀어헤친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을 탁자 위로 집어던졌죠.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컵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TV 볼 정신이 있어? 이민준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맨날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기만 하고. 저는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줄이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회사는 당신 거지, 내게 아니잖아.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걱정하면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라도 해. 당신. 이민주는 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더니 더욱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당신 같은 재수없는 여자 때문이라고. 재수없는 여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민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회사가 어려워진 걸 왜 내 탓으로 돌려? 그렇게 남 탓하면 당신 마음이 좀 편해져? 내가 뭘 어쨌는데. 이민주는 시선을 피하며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사업했을 뿐이야. 당신 오빠, 김수혁 그 자식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당신이 그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무슨 말을 했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내가 오빠한테 그랬지. 내 남편이 밖에서 후배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았고 우리 돈 수천만 원을 써가면서 그 여자 100일 잔치를 챙겨줬다고. 또 그랬지. 그 아기 쇄골에 있는 점이 내 남편 것이랑 판박이라고. 이민준, 이런 얘기를 굳이 내가 오빠한테 해야만 알 수 있는 걸까? 당신이 저지른 짓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이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끝까지 변명했죠. 거짓말하지 마. 나랑 서아는 그냥 평범한 선후배 사이고 그 애는 나랑 아무 상관없어. 당신 억지 부리지 마. 억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날 100일 잔치에서 찍었던 아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의 왼쪽 쇄골 아래에 있는 붉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박서아 씨 아들이야. 그리고 당신 쇄골을 봐. 똑같지 않아? 아직도 변명할 셈이야? 이민주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쇄골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사진 속 아이의 것과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죠. 이건 그냥 우연이야. 그는 더 이상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우연. 저는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냉소했습니다. 이민준. 당신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 이게 정말 우연이야? 당신이 매달 박서아 씨한테 몰래 돈을 보내고 그녀의 전화 한 통에 불이 나게 달려나가고 100일 잔치에서 그 아이를 나보다 더 다정한 눈으로 쳐다봤던 것도 전부 다 우연이야. 그는 제 추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할 뿐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돼? 당신이 박서아랑 놀아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한국고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을 빼돌려서 다른 여자와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릴 때는
회사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냐고. 이민준, 당신이 지금 겪는 이 모든 건 전부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닥쳐. 이민준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죠. 그는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오빠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감히 저를 때릴 수는 없었겠죠. 그는 손을 내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오빠한테 말 좀 잘해줘.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회사가 망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 저는 그 단어를 되뇌며 비웃었습니다. 이민준, 당신한테 우리는 박서아와 그 아이 아니었어? 나와 당신은 이미 끝났어. 그런데 내가 왜 오빠한테 그런 부탁을 해야 하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소파에 다시 앉아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죠. 이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소파 반대편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죠. 저는 TV를 보는 척하며 오빠의 다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오빠는 아침에 제게 말했었죠. 이민준이 회사 자금 일부와 우리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를 몰래 자신의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았다고요. 오빠는 오늘 안으로 법원을 통해 그 재산들을 모두 압류할 것이고 그에게는 어떤 도망칠 구멍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민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죠.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어머니 장미란 여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빨리 좀 와봐.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집이랑 내 아빠 통장에 있는 5억 원을 압류한다고 난리야. 이민준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집이랑 돈을 압류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몰라. 법원에서 왔다고 서류까지 들고 와서 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단 말이야. 내 아빠는 저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빨리 좀 와. 이민주는 전화를 끊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제 옆을 지나치며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죠. 전부 당신 오빠 짓이지. 김수혁. 그 악마 같은 자식.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빼돌린 게 잘못이지. 누굴 탓해. 다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야. 그는 더 이상 저와 싸울 힘도 없는 듯 문을 거칠게 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그 사람 시댁으로 갔어. 오빠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 법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봤자 소용없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건 명백한 불법이니까. 그놈은 이제 끝났어. 저는 웃으며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계속 봤죠. 한편 이민주는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집과 5억 원은 그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놓은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모두 잃게 된 것이죠. 그가 부모님 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현관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웃과 집문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는 법원 집행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집행관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죠. 멈춰. 당신들 뭔데 남의 집에 이래. 이민주는 소리치며 달려가 집행관을 밀쳤습니다. 집행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민준 씨, 맞으시죠? 법원에서 발부한 재산 압류 결정문입니다. 귀하께서 배우자 동의 없이 부모님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과 예금은 부부 공동 재산 은닉 행위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조치되는 것입니다. 이민주는 서류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공동 재산? 이 집은 내가 산 거고 돈도 내가 번 거야. 당신들 마음대로 압류할 수 없어. 정동 재산, 내가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선생님, 법 집행을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집행관이 그를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주변의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집 아들. 재산 빼돌리다가 걸렸나 봐. 그러게 겉보기엔 멀쩡하더니 하는 짓은 영. 이민주는 이웃들의 비웃음과 부모님의 원망 섞인 눈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죠. 김수진, 당장 당신 오빠한테 이 압류 풀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나랑 끝장 볼 줄 알아. 우리 부모님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저는 소파에 앉아 그의 발악을 들으며 비웃었습니다. 이민준, 당신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릴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 집, 내 이름도 올라가 있었고 그 5억 원도 우리 회사가 잘 나갈 때 번 돈이야. 당연히 내 몫도 있는 거지. 당신이 불법을 저지른 걸 왜 내 탓을 해? 법대로 처리된 것뿐이야. 우리 부모님은 이제 어디서 살라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독해야 해? 독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박서아랑 애 낳고 우리 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릴 때 당신은 안 독했어? 이제 와서 부모님 걱정하는 척하지 마. 당신 그럴 자격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역겨웠으니까요.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든 채 이민주는 압류 딱지가 붙은 현관문과 자신을 향한 비난의 눈초리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인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서구run항에서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민주는 날이 저물 때까지 부모님 댁 현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결국 근처의 허름한 여관으로 거처를 옮겼죠. 그의 주머니에는 이제 단돈 몇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박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에게라도 돈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서아의 집을 찾아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경멸과 비난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당신이 준 3천만 원이 묶여서 나도 지금 분유 살 돈도 없어. 당신 정말 이렇게 무능력한 남자였어?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아이까지 낳다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크게 다퉜고 결국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민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민준, 우리 이혼하자. 그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버리겠다고? 버려? 저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박서아와 몰래 만나는 사진, 수년간 그녀에게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부모님에게 재산을 빼돌린 서류까지. 이 모든 걸 보고도 내가 당신을 버린다고 말할 수 있어? 이민주는
모든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죠. 네가 이겼어, 김수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저는 서명된 서류를 챙겨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최대한 빨리 밟을 거야. 당신 짐 챙겨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구청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이민주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이었으니까요. 그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민준이 빼돌렸던 재산은 대부분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그는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며 그는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하고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아들 때문에 집을 잃고 변두리에서 어렵게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서아 씨의 삶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민준에게 받았던 돈을 법원에 의해 반환한 후 그녀는 아이를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맡기고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우연히 식당에서 그녀와 마주쳤지만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주방으로 몸을 숨겼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오빠는 저를 위해 근사한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면서요. 이제 정말 다 끝났네.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오빠가 항상 응원할게. 저는 오빠를 보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뭘.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오빠한테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참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제 곁을 지켜준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민준의 배신에 아파하지도 그의 거짓말에 괴로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